다음은 이 재화 가격이 변했을 때 소득 분배, 다시 말해서 재화의 요소의 보수, 명목 보수와 실질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정을 XZ 가격이 상승했을 때 노동과 자본 그리고 또 토지도 있죠. 토지의 명목 보수, 실질 보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을 변화를 먼저 살펴보시면 임금 결정 방정식은 WX 곱하기 MPLX고 PX 곱하기 MPLX고 그리고 PY 곱하기 MPLY입니다. 여기는 YJ 부문에서 임금이고 여기는 XJ 부문에서 임금이 되겠고 그 YJ 부문에서 임금과 XJ 부문에서 임금이 항상 같죠. 왜요? 노동은 이동 가능하니까 이게 항상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여기는. XJ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이 XJ 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우리는 PX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앞서서 뭘 알고 있었는 거는 LX는 증가하고 LY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LX가 증가하니까 MPLX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니까 여기는 감소할 것이고 여기는 노동이 줄었으니까 MPLY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면 여기다 그대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MPLX는 감소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PY는 불변. 이건 불변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냥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MPLY는 노동의 감소로 인해서 증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명목보수는 자, 그렇다면 명목임금 다시 말해서 W죠. W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를 봤더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을 봤더니 Y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올라갔으면 이쪽도 올라갔다고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아, 명목임금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 X의 가격이 올라오면 노동이 X제 부문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X제 부문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감소하고 노동이 유출된 Y제 부문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증가한다. 자, 그렇다면 명목임금은 어떻게 될까? 상승한다. 방금 설명드렸죠. 실질임금은 어떻게 될까? 실질임금은 우리가 앞에서 뭘 하겠는 거는 MPL 하고 같다고 했어요. MPL. 노동 한계 생산성과 같다. 왜냐하면 실질임금이라는 것은 명목임금을 재화 가격으로 나눈 것이니까 X제 부문에서 실질임금 MPLX가 되겠고 Y제 부문에서 실질임금은 MPLY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보시면 여기 W는 이걸 이쪽으로 곱하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X제 부문도 P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가 되니까 실질임금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듯이 MPLX는 떨어지니까 X제 부문 실질임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할 것이고 Y제 부문에서의 실질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제로 평가한 실질임금은 하락, Y제로 평가한 실질임금은 상승. 그래서 실질임금은 어떤 제어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과 토지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 자, RK는 자본의 보수가 되겠고 RT는 토지의 보수가 되겠는데 이것도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MPK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MPKX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MPKX는 노동이
X제 부문에서는 노동이 유입됐으니까 주어진 자본에 더 많은 노동이 결합됐으니까 MPKX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MPTY는 LY는 감소했으니까 주어진 토지에서 결합되는 노동량이 감소했으니까 이것의 한계 생산성은 토지의 한계 생산성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제가 보로 써보면 이것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불변이고 또 X제는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RT는 RT의 RK 자본의 명목 보수는 앱솔루트리 상승하게 될 것이고 토지의 명목 보수는 절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X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제 가정이죠. X제 가격이 올라가면 Y제 부문에서 노동이 X제 부문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X제 부문의 노동은 증가하고 Y제 부문의 노동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노동 이동으로 X제 부문에서는 노동이 증가함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고 Y제 부문에서는 노동이 감소함으로 토지의 한계 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명목보수는 우리가 이렇게 알았고 실질보수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한계 생산성만 보면 된다겠잖아요. 그러면 자본의 실질보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질보수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실질보수는 상승. 토지의 실질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토지의 실질보수는 한계 생산성이니까 토지의 실질보수는 하락.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복잡한 내용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정리한 게 이 6, 7이 되겠습니다. X제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을 때 요소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봤더니 이 가정으로 X제 가격이 10% 증가했다고 하고 Y제 가격은 재화시장에서 Y제 가격은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는 이 숫자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금은 10%보다는 더 적게 올라간다. 올라가긴 올라간다. 근데 더 적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자본의 보수는 재화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토지의 보수는 재화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토지의 보수는 오히려 하락한다. 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논의했던 내용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화 가격의 변화가 요소 가격을 더 많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대 효과라고 합니다. 재화 가격은 10% 증가했는데 그 특정 요소는 더 많이 증가하고 여기는 재화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그 특정 요소는 오히려 하락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대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금 봤던 이 식 67입니다. 67의 결과로부터 X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 요소 실질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노동의 실질보수는 명목임금은 X제 가격보다 X제 가격보다 더 적게 올라가고 Y제 가격보다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명목임금은 X제 가격보다는 적게, Y제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요. 따라서 X제로 측정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Y제로 측정한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질보수 증감은 명확하지 않다. 영어로는 ambiguous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67을 보시면 여기가 있는데 실질임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는 X제로 평가하려면 PX로 나눠야 될 것이고 Y제로 평가하려면 PY로 나눠야 될 텐데 여기 보면 PY는 적게 올라가시니까
이 Y제로 평가한 실질임금은 상승. X제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임금은 더 적게 올라갔으니까 X제로 평가한 실질임금은 하락. 그래서 어떤 재화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 후 실질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 후 실질 보수는 어느 재화로 측정하든 자본 후 실질 보수는 올라가죠. 방금 보시면 67에서 맨 오른쪽에 RK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X제로 평가든 Y제로 평가든 올라간다. 토지의 실질 보수는 어떻습니까? RT는 맨 왼쪽에 있으니까 X제로 평가든 Y제로 평가든 모두 실질 보수는 떨어진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요소 실질 벼수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이동 가능한 요소의 실질 보수는 명확하지 않다. 명목 보수는 올라가죠. 하지만 실질 보수는 명확하지 않다. 가격이 상승한 특정 요소는 이익을 얻고 특정 요소 보수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승한 산업의 특정 요소는 이익을 얻고 다른 산업의 특정 요소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후에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특정 요소 모형을 이용해서요. 무역 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비교 우위제의 가격은 상승하고 비교 열이제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제에 사용되는 특정 요소의 보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비교 열이제에 사용된 특정 요소 보수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 제가 굉장히라는 말을 쓰는 것은 확대 효과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의 상승보다 요소 보수는 더 많이 올라가고 가격의 하락보다 재화가격 하락보다 그 특정 요소 보수는 더 많이 하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소 보수는 비교 우위 산업의 특정된 요소 보수는 재화가격보다 더 올라가고 비교 열이 산업의 특정된 요소 보수는 전보다 더 하락하게 된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산품의 비교 우위가 있고 농산품의 비교 열이가 있죠. 그러니까 공산품 가격은 올라가고 농산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농업의 특정된 요소 보수는 재화가격 하락보다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농업의 개방은 농민들에게 소득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또 농지 가격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중 소득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값도 하락하니까 이런 이중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특정 요소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6, 7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공업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제가 박스에 정리한 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한국 경제가 여기 지금 농업 부분 A는 애그리컬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농업 부분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이것은 공업 부분 매뉴팩처, M은 매뉴팩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 부분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초에 한국 경제가 W0라는 임금에 있었다면, W0라는 임금이 있었다면 1960년대부터 노동의 수출이 잘 되니까 이게 지금 P 곱하기 MPL이잖아요. 우리가 이 공산품 부분에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이 P가 자꾸 올라간다 이거예요. 비교 우위가 있는 P가 자꾸 올라가서 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근데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위로 이동해도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는 임금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임금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한국 경제에서는 1960년대는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자, 여기가 뭔 거는 이제 노동이 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만큼은 실업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위장실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실업은 어디에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 부문에 위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업 부문에. 농업 부문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된 농업 부문의 노동력이 자꾸 공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임금이 올라가지 않다가 이게 지금 1970년대 중반쯤 된다고 그래요. 1970년대 중반쯤 되면 드디어 완전 고용, 농업 부문 노동이 완전 소진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제 매니팩처 쪽에서 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임금이 이렇게 W0에서 W1으로 상승해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업 부분의 위장실업, 잠재된 노동력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업 부문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도록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소진됐을 때부터 이제 임금이 상승해 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기와 단기의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장단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 거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장기, 단기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장기, 단기를 자본이 우리가 생산 요소로 노동과 자본을 이야기하는데 노동은 단기에도 쉽게 이동하지만 그러잖아요. 산업 간에 기업 간에 쉽게 노동 이동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본은 쉽게 이동하지 않아요. 뭐 PC방에 있던 PC가 뭐 당구장으로 변할 수도 없고 또 당구장에 있던 당구 다이가 뭐 다른 뭐 탁구 다이로 바뀔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만 이동하는 경우, 자 여기 보실까요? 단기는 노동만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단기라고 하고 자본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장기는 노동과 자본 모두가 이동 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장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는 특정 요소 모형, 딱 붙박이로 되어 있는, 자본이 붙박이로 되어 있는 노동만 이동 가능하니까. 그래서 단기는 특정 요소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장기는 핵시오리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현상은 특정 요소 모형으로, 장기 현상은 핵시오리 모형으로 설명을 하자. 그렇다면 무역이 발생했을 때 장단기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쉽게 답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 어떤 문제를 출제해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제로 평가한 단기에서 임금의 변화는 수출제로 평가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수입제로 평가한 실질임금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제 가격은 올라갔는데 임금은 그보다는 더 명목임금은 더 적게 올라가니까 수출제로 평가하면 하락하고 수입제로 평가하면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수출제는 재화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니까 거기에만 사용되는 자본은 반드시 그 실질 보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수입제 부분에서는 자본이 이건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특정 요소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자본의 실질 보수는 그 특정 요소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특정 요소 모형을 가지고 답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 효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톨퍼 사미엘슨 정의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부 요소의 실질 보수는 올라가고 희소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동 풍부국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 요소인 노동의 실질 보수가 올라가고 희소 요소인 자본의 실질 보수는 하락하겠다. 이게 지금 스톨퍼 사미엘슨 정의잖아요. 그래서 장기 효과는 특정 요소와는 아무 관계없이 스톨퍼 사미엘슨 정의로 이 예처럼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단기 무역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에서 무역이익과 장기에서 무역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이 A점이 이 폐쇄 경제의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당시 폐쇄 경제 균형 가격이 B0 그리고 후생 수준은 W0가 되겠습니다. 자, 개방을 하니까 국제 시장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XJ의 상대 가격이 올라간 거죠. PX가 올라간 겁니다. 이 P1이 상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XJ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XJ 생산이 증가하고 비교 열의에 있는 YJ 생산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에서는 자본은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만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점이 XJ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이 시점까지 가장 효율적인 시점까지 가지 못하고 B점에서 B점만큼만 이동하고 또 YJ도 B점만큼만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에서는 자본은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만 이동하기 때문에 최적적인 생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B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점에서 가격선을 긋고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D점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후생 수준이 W1이 되겠습니다. 이 W1은 단기의 후생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W0에서 W1으로 후생 수준이 증가하지만 이 후생 수준의 증가는 최적적인 노동과 자본이 모두 이동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적적인 생산점이 C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W2보다는 더 낮은 후생 수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에서보다는 장기에서 생산 요소 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다시 말해서 자본까지, 장기에서는 자본까지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후생 수준이 더 단기에서보다는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단기 생산점은 단기에서는 자본이 이동하지 못하므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단기 생산점은 생산 가능 곡선의 내부에 있게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모든 자원이 완전 고용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 단기 생산점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모두 고용되긴 하지만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 생산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요소가 이동하면 생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서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점이 결정되고 그 결과 무역의 이익도 증가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이익의 변화를 보면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짧은 시간 내에 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단기 생산점이 B점인데 만약에 자본의 이동이 부문 간에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B에서 C점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B에서 C점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후생 수준도 더 빠른 시간 내에 W1에서 W2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 상태에서 무역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저를 정리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교 우위제의 생산은 증가지만 비교 열의제의 생산은 감소합니다. 그럼 비교 열의제 생산이 감소하니까 여기서 노동 고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 노동 고용이 감소한 상태가 이게 만약에 비교 우위제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면 이게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 거다는 것입니다. 비교 의제로 이동하지 못하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후생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앞서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폐쇄 경계 균형점이 A점이고, 그 다음에 이때 폐쇄 경계 상대 가격이 P0. 근데 이 국제시장 가격 P1이 P0보다 크니까 이 나라는 어떤 제와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는 XJ의 비교 우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와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는 YJ의 비교 열위에 있겠죠. 그러면 YJ 부분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여기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노동 이동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J 부분에 실업이 발생하니까 YJ 생산이 감소해서 이렇게 B점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자, B점은 어떻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YJ 생산은 실업 상태로 많이 감소하고 약간은 노동이 XJ에 고용돼서 XJ 생산은 약간 증가, 이런 상태를 제가 B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B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국제시장 가격이 P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격선을 그을 수 있고, 이 가격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D점이 소비점이 되고, D점이 소비점이 됐을 때 후생 수준이 이 폐쇄 경계 수준을 W0라고 하면 실업 상태 후생 수준은 W1으로 오히려 후생 수준이 하락한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자유무역에서 후생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기서 해고된 노동이 이 X제 부문으로 고용이 돼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C점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 C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후생 수준이 다시 자유무역 상태에서 최적적 균형점인 이 2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후생 수준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을 하게 돼서 수입 대체재 산업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후생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역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실업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비교 우위제의 고용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지금 이 실업과 무역이익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소의 이동성과 생산점, 요소의 부문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역 후 생산점은 생산과 하는 곳은 비효율적으로 배분 되니까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요소 이동이 완료되면 반드시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실업 상태에 있으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후생 수준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역 정책에서 자유무역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호무역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문제고, 다시 말해서 어떤 산업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자원 배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의 선택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실업 문제는 산업 간 자원 배분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이라는 것은 경제 전체에서 고용이 많냐 적냐를 문제를 삼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하는 것은 X제 산업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 Y제 산업으로, 비교 우위제 산업으로 배분할 것이냐 비교 열이제 산업으로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무역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박스에 보면 네덜란드 병이 나와 있습니다. 네덜란드 병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더치 디시스라고 되어 있죠. 자원 개발의 이익이 다른 산업의 생산이나 수출을 위축시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은 흔히 자원 부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병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네덜란드는 제조업 강국인데 이 네덜란드 인근에서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 유전이 발견됐으니까 소요가 나니까 네덜란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네덜란드 경제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덜란드병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왜 나빠졌을까요? 유전이 발견되니까 이쪽으로 노동이 이동하면서 임금이 상승한 거예요. 임금이. 그 이 임금 상승이 제조업 강국인 네덜란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래서 이걸 네덜란드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해보면 어떤 산업에서 기술 진보,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 산업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임금 상승은 노동은 부문간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산업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기술 진보나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산업에서 비용이 인상돼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또 한 예는 1970년대 북해에서 새로운 원유를 채굴하게 된 영국이 파운드화가 강세가 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것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병은 특정 요소 모형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섹터가 있고 Y섹터가 있는데 이 X섹터에서 어떤 성장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쪽에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 임금 상승이 Y제 부분의 임금을 상승시켜서 Y제 부분의 비용 인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Y제 부분의 어려움을 나타내게 된다. 이게 지금 특정 요소 모형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내용의 응용으로는 정부가 만약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X의 산업을 육성하기로 해서 여기에다가 자원을 배분하게 되면 노동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임금 상승이 다른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특정 요소 모형 그리고 네덜란드 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